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제 그 긴급 돌발 인터뷰를 하느라고 교수님의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그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요 전망이 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거부권이라는 개념, 이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후 전망까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엄밀하게 이야기는 법률 용어는 제의 요구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부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미국 대통령제에서 이게 이제 나온 그 제도라서 이게 대통령제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각제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다수당, 이제 다수 연합이 이제 그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대통령제에서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에서 비토 파워가 이제 말 그대로 거부권이죠. 근데 이제 우리 헌법의 법률 용어로는 제2 요구권. 네. 그러니까 다시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렇죠. 권한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그 취지 자체는 이제 그 뭐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그 법안 제출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법에 대해서 아예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를 너무 옥죄는 이제 그런 그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좀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사실은 주게 된 거죠. 근데 네. 지금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니까 법률안에 대해서 이 의가 있을 경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헌법상 용어상으로는 이의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절차상에 보면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모든 게 다 이의가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대체로 이제 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학자들 간에 합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석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 적게는 많게 많으면 6가지 정도 합의된 안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예.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그다음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그리고 이제 예산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거나 네, 이런 정도들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근데 이제 법률 그거는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바는 있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명문 규정은 아니고 이제 학자들의 해석. 네,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 모든 법률에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이렇게 그 거부권, 제의 요구권이 발동된 경우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구체적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 이승만 대통령 제일 많고요. 집권 게 45번. 근데 요거는 좀 그 당시에 그 이제 막 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네. 새로운 법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법들. 반민특위 관련해서 네, 그런 법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 국가보안법 또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그 독단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반대하는 법안. 워낙 정책 경랑기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45건인데 그럼 박정희 전두환 때는 어땠느냐?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통치 기간이 긴데 5번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5번밖에 없는 건 어차피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두환 대통령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권 통치다 보니까 국회가 속칭 감히 반발을 소리 못하던 못하는 거죠. 그 사실은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에 이제 좀 그렇게 의미가 봐야죠.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7번, 노무현 대통령 6번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소야대였다 국회가. 아, 예. 네, 여소야대였고 예. 네, 이명박 1번, 박근혜 2번. 네, 이렇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임기 아직 반 안 돌았는데 6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 과거에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 법률안은 뭐 혹시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로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도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실시에 관련된 법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게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특검이 생긴 이후로는 특검법에 대해서 예.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고,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특별하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한 번 노동법,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노랑봉투법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고, 윤 대통령의 특이한 점은 방송법. 예, 방송법이 세 가지가 되는데 예. 그 세 가지에 대해 방송관계법 세 가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정리하면 여소야대에서 예. 대체로 거부권이 많이 행사되고, 음흠. 그다음에 특검 제도가 생긴 다음에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쉽게 하면 이제 정책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좀 나눈다면 정치 영역과 관련되는 법률안. 네. 굳이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좀 나눈다면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그 특검이라든지 노동법, 근데 지금 노동법은 정책이고요. 윤석열 방송관계법. 대통령은 간호법, 네. 양곡법, 네. 노란봉투법, 네. 방송법은 그러니까 방송법도 정책이죠. 제 생각에는 방송은 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양곡관리, 간호법, 노랑봉투법 요거는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방송법 세 가지는 아마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특검이 올라오게 되면 과거 사례처럼 이제 그렇죠. 특검과 관련된 법안.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 지금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이제 국회로 가서 재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일반 법률안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데, 요거는 또 출석원의 3분의 2라고 돼 있고 또 무기명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명칭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무기명 투표하는 거는 보통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뭐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렇죠. 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거나 할 때 무기명 투표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인사가 아닌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명 투표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원칙적으로는 당론이나 예. 그다음에 당 안에 어떤 강한 기울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소신 투표를 하라,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 의원을 향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네. 야당 의원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투표할 건 아니니까. 네. 그죠? 네, 원래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혹시 그러면 그렇게 무기명 투표 가지고 제의해서 혹시 그 재의결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우리 네, 현장사. 그러니까 거부권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뭐 꼭 여야를 떠나서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같은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오치성 파동이라고 해임 건의안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통과된 적이 있고, 파동이었죠 그때. 예, 그땐 파동이었고, 그다음에 예. 뭐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최근의 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죠. 여당 예. 의원들이 찬성했던 거.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뒤집어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른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법률안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그런 적은 없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런 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지금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정책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예. 특검 법안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좀 고민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여지는 아마,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뒤집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만 그러니까 성립되는 제도인데, 그 얘기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권력이 공존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네. 둘 다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두 권력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서 사실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권력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견제와 균형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두 기관의 대표를 다 뽑는 거를 그 이중적 정당성이 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예를 들면 의회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회를 뽑으면 거기서 의회 다수파가 그냥 그렇죠. 정부를 장악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심플하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의회제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을 더 추구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네. 의회는 다수파가 그냥 이제 의회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특히 이제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려요.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건 뭐 이념적인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의 부분인데 대통령 거부권이 의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이다. 의회 독재를 막는다. 네, 네.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로부터 그렇죠. 방어를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가 숫자가 많으면은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민주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50% 넘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 당에게 생길 수 있는데 네. 50%가 100%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 정도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반 정도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법안을 다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그 17대, 18대, 19대 때 보면 당시에 일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는데 152석, 153석, 152석 이랬어요. 겨우 한 두세 석 정도 과반을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그것보다 이제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의회 독재, 뭐 의회 뭐 권한을 좀 막아야 된다, 입법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조금 진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대통령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부권을 이제 여러 개 행사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이 좀 나뉘어 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결론이 안 난 거네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유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에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요건을 명시하자. 요건을. 네, 네. 이제 이거 사실은 이 부분도 개헌할 때 네. 늘상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거부권을 인정하되 예.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해놔야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이 뭐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금 사실상 그래요. 그 뭐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형태가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제도가 권력 간의 어떤 그 극단적인 투쟁의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질되는 경향이 갈등이 있죠. 구조화되는 하나의 어떤 그 네. 계기가 될 수 있는. 원래 이런 정도의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 네. 비상할 때만 가끔 한 번씩.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6번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확실히 많죠. 왜냐하면 예, 지금 임기가 지금 횟수로 2년째 되고 그렇죠. 있는데 예. 만 2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가장 많은 민주화 이후가 7번, 6번인데 임기 전체에서. 예. 근데 지금 벌써 6번이니까 예. 이렇게 이런 속도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10번을 넘을 수도 있는데 네. 뭐 횟수로 보면은 지금 민주화 이후로 가장 뭐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남발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 쪽에서는 당연히 거대 야당이 너무 횡포를 부려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구조적으로 보면 야당의 의석이 국회에서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의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3대 이후로 국회 의석을 보면 일당이 가장 적었던 때가 125석이에요. 13대 네. 때 말 그대로 여소야대 예. 그 노태우를 물태우로 만들었던 그때가 이제 125석이 가장 적었고 네. 그 다음에는 배태로 일당이 한 150석을 하면은 넘어가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적고.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180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제1당의 야당으로서의 의석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 여야 관계가 이렇게 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화 이후로. 그래요?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지금 2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아, 그런 점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정부가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는 태도, 그다음에 특히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네, 네. 야당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네. 아마 정부 여당이 또 이렇게 야당이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야당 그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 이후로 여야 관계 가장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서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합의점 같은 것들이 법안에서도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의 구체적지만 통과된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폐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가 나중에 별도로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번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다시 별도로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서 합의 처리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라고 만든 제도죠. 근데 이런 거부권이.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쉽게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또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 전에 네. 그래서 그 거대 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소수 여당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는 행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사실은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표결에서 진 거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그러면 불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예. 최근 들어서 그 깨지고 있는 금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어쨌든 입법부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 정당이고 네. 그러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야죠. 입법부로서. 근데 여당과 정부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은 입법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를 같이 견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동안 그런 전통은 좀 이어져 왔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간에도 긴장 관계가 있고 또 견제와 균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완전히 깨지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뭔가 좀 어떤 그 뭐 제2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뭐 폐기가 된 거나 상관없이 한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드는 작업들 이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일 그러니까 수 오히려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면 예. 중재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죠. 그렇죠. 입법부 안에서.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정부의 그 강경 대응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여당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쌍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의 지배적인 전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어떤 국면이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상당히 좀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제2 요구권이 이 발동된다고 해서 다시 제2가 되면 그 부분을 언제 할 거냐라고 이제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마냥 미룰 수도 없고 또 원래 근데 기한은 없죠. 네, 원래 기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냥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보통은 그냥 빨리 부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는 경우들이 흔한데 네. 이번 경우에는 지금 총선이 상당히 임박해 있어서 그렇죠. 그 최근에 우리 그 김건희 네.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사건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검법과 별개로 해서 네. 최근에 그 뭐 명품 가방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적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복잡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장동 특검법도 검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곽상도 1심에서 무죄 받은 것도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결문에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거부권 행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또 관계되어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거는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2에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 제2에 붙여졌는데 3분의 1을 얻지 못해서 폐기가 되더라도 네. 만에 하나라도 여당 안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숫자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미치는 또 파장도 상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천하기 전에 빨리 부결을 시켜야 되겠죠. 아이고. 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 간에 약간의 그 사실은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의견이 없는데 아마 이제 진상규명 관련한 위원 그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여야 간에 네. 그 갈등이 있는데 저는 그 이런 그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이런 그러니까요. 법안을 거부권까지 가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관우 교수였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